화폐냐 아니냐, 투자냐 투기냐,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에 이어 시총 2위를 유지하고 있는 이더리움은 최근 급등세를 타면서 관심의 중심에 놓이기도 했는데요. 이더리움은 대체 뭔지, 비트코인과는 어떻게 다른지 자세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말, 올해 초까지만 해도 각종 언론에서는 비트코인 급등에 대한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상황이 좀 달라졌죠?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 말 한마디에 급등락을 반복한 도지를 비롯해서 각종 알트코인들이 주목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더리움은 제법 무게감 있는 코인인데도 큰 폭으로 올랐고, 이더리움 클래식까지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더리움에 관심을 가지는 투자자들이 많아졌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모두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암호화폐입니다. 그러나 그 수가 제한되어 있는 비트코인과 달리 이더리움은 발행수가 제한되어 있지 않아서 계속해서 채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만든 사토시 나카모토는 지금까지도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이더리움을 만든 비탈릭 부테린은 관련된 정보가 비교적 많이 알려져 있는 편입니다. 2019년엔 한국에 온 적도 있고 당시 국회에서 열린 블록체인 관련 간담회에도 참여했습니다. 비탈릭 부테린은 1994년 러시아에서 태어나 99년 부모님을 따라 캐나다로 이민을 갔고 현재는 스위스에 살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수학 천재로 불렸는데 컴퓨터 프로그래밍에도 소질을 보였습니다. 부테린의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컴퓨터 프로그래머여서 아마도 환경적인 영향도 많이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테린은 아버지를 통해 2011년 비트코인을 처음 접하게 된 후 블록체인 기술에 빠져들었다고 하는데요. 2년 뒤인 2013년, 불과 20살의 나이에 이더리움 백서를 내놓습니다. 주식이 상장 전에 IPO를 통해 기업 공개를 하는 것처럼 이더리움은 이 백서를 통해 ICO, 암호화폐 공개를 한 셈인데요. 이를 통해 3만 BTC, 당시 시세로 1,800만 달러를 모았고, 이 개발비를 토대로 2015년 이더리움이 출범했습니다. 비트코인이 1세대 암호화폐라면 이더리움은 2세대 암호화폐로 불립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여러 분야에 접목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한 플랫폼이기 때문인데요.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송금이나 결제 같은 금융거래 시스템에만 쓸 수 있지만, 이더리움은 거래 내역뿐만 아니라 계약 내용까지도 모두 담을 수 있습니다. 부테린은 이더리움은 내장된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는 블록체인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단순한 화폐 기능을 넘어선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전화기나 계산기라면 이더리움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다, 이렇게 비유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화기나 계산기는 통화나 계산, 이렇게 간단한 일만 처리할 수 있지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는 할 수 있는 게 많은 것처럼 이더리움의 쓰임이 그렇게 좀 다양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처럼 이더리움이 다양한 분야로 확장이 가능한 것은 스마트 계약 기능을 실현시켰기 때문입니다. 스마트 계약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계약 조건을 설정한 후에 이 조건이 성립하면 계약이 실행되도록 하는 디지털 계약입니다. 100만 원을 송금한다는 식의 즉시 거래에서 더 나아가 열흘 후, 1년 후 혹은 10년 후에 100만 원을 송금한다는 거래 시간도 조건으로 넣을 수 있고, 서로가 합의한다면, A 조직에 속해 있다면 하는 식으로 추가적인 조건도 얼마든지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런 스마트 계약은 앞으로 이더리움의 확장 가능성을 높이는 데 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계약을 한다고 하면 먼저 중개인이 있어야 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서 서로 주고받은 후에 계약 조건이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중요하고 금액이 큰 계약이라면 중개 보수 등 비용도 상당할 뿐더러 계약 당사자가 멀리 떨어져 있다면 서류가 오가는데 시간도 상당히 걸릴 겁니다. 그러나 스마트 계약은 공간적, 시간적 제약을 뛰어넘는 것은 물론이고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NFT 거래가 이더리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거래 내역을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는 데다 디지털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 소유권도 명확하게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거래가 이더리움 플랫폼에서 점점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확장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앞으로는 국가와 언어의 장벽을 넘어선 거래도 점점 많아질 테고, 메타버스나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도 늘어날 겁니다. 스마트 계약의 쓰임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이유로 JP모건은 보고서를 통해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능가한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느닷없이 나타난 이더리움 클래식은 뭔지 의문이 생길 겁니다. 이더리움과 이름도 비슷하고 심볼도 비슷한 이것은 이더리움에서 분리돼 독립한 코인입니다. 시작은 이더리움 해킹 사건인데요. 2016년 이더리움은 해킹으로 360만 개의 이더리움을 도난당했습니다. 전체 이더리움의 10%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개발자들의 대처로 도난당한 이더리움이 쓰일 수 없도록 조치되긴 했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일부 개발자들은 해킹 사건을 없었던 일로 돌려야 한다고 했지만 일부 개발자들은 해킹 기록을 무효화하는 것은 모든 거래 내역을 남기는 블록체인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그대로 남기고자 하는 쪽이 별도의 체인으로 독립한 하드포크가 바로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오늘 이더리움에 대한 얘기 해봤는데요. 앞으로 이더리움 플랫폼이 더욱 탄탄해지고 쓰임이 늘어나는 것과 이더리움의 시세가 올라가는 것과는 분명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당장 실생활에 이더리움이 사용될 수 있을지, 사용된다면 또 얼마나 사용이 될지도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앞서 설명드렸지만 이더리움은 발행량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의 시세가 유지될지, 오를지, 내릴지 그 가치에 대한 판단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영상이 이더리움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니고 모든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는 신중해야 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낵처럼 가볍지만 끊을 수 없는 이야기 스낵인포였습니다.